할머니 집에 초대받은 지 한 달 만에 영애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키울 때도 연애 소설을 읽느라 가뜩이나 부족한 잠이 더 부족했었다고, 어린 시절에는 기갈이 든 사람처럼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도무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글을 읽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활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았고 오래 집중해서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104장 소설을 받은 후로는 책을 펼칠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낡아 화면이 흔들리는 게 눈에 안 좋을 것 같다는 내 말에 할머니는 텔레비전은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애는 자기 집 거실 한 귀퉁이에 놓인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화면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언젠가부터 거실에 이불을 펴놓고 한없이 텔레비전만 보게 돼서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차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 텔레비전을 가지고 갈 테니 괜찮은 시간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보기보다 무거웠습니다. 겨우 텔레비전을 들고 온 나를 보고 할머니는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내려가서 같이 가지고 왔을 거라고. 현관에서부터는 할머니와 같이 텔레비전을 들어 옮겼습니다. 거실장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애야, 정말 텔레비 안 봐도 괜찮아? 나는 거실장 아래에 놓인 할머니의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거 버리세요. 할머니 눈 다 상해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는 아시죠? 나 혼자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러네요. 아무튼 잘 받을게. 고마워.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녹차를 마시면서 사자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꾸벅꾸벅 졸다가도 다시 잠에서 깨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같이 밥을 먹는 관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 증조 할머니 사진이 저번에 보여주신 거 그거 하나예요? 응, 그거 하나야. 우리 엄마 사진. 그 사진 제 핸드폰으로 찍어가도 돼요? 꺼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내 부탁을 반기더니 작은 방에 가서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나와 꼭 닮은 증조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게 미소 짓는 얼굴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이 새어 나왔습니다. 입이 아니라 눈이 그랬습니다.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야 증조모 옆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 여자는 영애의
할머니였습니다. 영애는 봄비가 온종일 내리던 날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유방암 재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 발병한 건 2015년이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어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몇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별로 없어서 문병을 오는 사람이 드물었고 심지어 엄마의 엄마조차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딸 자식이 수술을 한 건 알고 있느냐는 내 말에 엄마는 네 할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지낸 게 하루 이틀이냐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엄마가 재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에야 내가 엄마 입장이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수술이어서 하루 연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으냐고 내가 물으면 괜찮다고 엄마가 대답하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웬일인지 엄마가 이번에는 아빠 끼니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밥 걱정 안 되나 보지? 라고 빈정대고 싶었지만 피주머니를 달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그런 생각을 한 내가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빈정대게 하고 차갑게 말하게 하는 엄마도 미웠습니다. 밉다 다 밉다 보니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자식에게 한 발짝도 먼저 다가가지 않는 할머니도 미워졌습니다. 할 일 없이 보조 침대에 누워있다가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었어? 응? 엄마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밥 해줬어. 박대 구워서 물미역이랑 총각김치랑 해서 밥 먹고 케이크도 먹었어. 그래? 할머니 백내장 수술 받았던 거 엄마 알았어? 아니? 집에 가니까 텔레비전이 엉망이잖아. 화면 흔들리고. 그래서 내 텔레비전 드렸어. 잘했어. 나 이혼한 것도 말했어. 그래? 잘했대, 할머니가. 할머니는 김서방 모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이 없잖아. 그럼 엄마는 그렇게 정들어서 바람 피운 사위 감싸줬어? 너는 왜 말을 꼬아서 들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다가는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밖에 나가 병원 앞 대학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화가 나고 슬플 때는 숨을 제대로 쉬어보라고 했던 친구 현주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는데도 눈물이 나와서 나중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일요일 늦은 저녁 엄마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간병인과 자리를 교대했습니다. 당분간 주말에는 내가 엄마를 맡고 주중에는 간병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운전해서 무크로 돌아가면서 나는 엄마를 내내 감당할 수 없는 내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건 일상생활에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입니다. 건비는 지난 5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이 술집에 들른 것은 내 입장에서도 다소 의외였습니다. 나는 소주나 막걸리를 즐기지 않았고 이 집은 맥주나 와인 같은 것은 팔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술을 시켰습니다. 주문한 안주가 나오기 전에 김치와 나물들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들어왔다는, 아니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밑반찬만으로 술을 반병 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은 내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꼴로 들르는 단골 술집이 되었습니다. 빈대떡에 막걸리, 김치찌개에 소주, 몇 가지 나물들과 김치를 늘어놓고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하는 생각이란,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라든가, 왜 그랬을까 그녀는, 하는 식의 소소한 과거사입니다.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곳은 내게 오로지 기억, 그렇게 속삭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술을 마시다 보면 후련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 기억 속에 내가 뭣도 모르고 살아온 모양이 환등처럼 떠오릅니다. 현실의 시간은 밤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기억의 한낮을 삽니다. 요즘 내가 그 땡볕 아래서 기다리는 인물은 숨겨둔 단골 술집처럼 나는 남몰래 마음에 두고 좋아하지만 그쪽은 이제 나를 한낱 친구로만 여기고 잊었을 한 여자입니다. 기억이란 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는 방식이며 포즈이기도 하다는 걸 나는 이곳에서 배웁니다. 건비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런 일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쉽게 극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른 채 늙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드물게는 상상하기도 끔찍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경험만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나도 3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정도입니다. 35세 나이에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비밀도 아닙니다. 난 사랑을 믿은 적이 있고 믿은 만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사랑을 믿은 적이 있다는 고백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집니다. 사랑과 믿음, 상당히 어려운 조합입니다. 그나마 소망은 뺀다 쳐도 사랑과 믿음 중 하나만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터에 감히 둘을 술목관계로 엮어 사랑을 믿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랑한 적이 있다는 말만큼이나 뭐가 뭔지 모르게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나처럼 겁과 의심이 많고 감정에 인색한 인간이 뭘 믿은 적이 있다고. 인생을 살다 보면 까마득하여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 의외로 손쉽게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나 또한 그런 순간에 들렸던 것뿐입니다. 더 기막힌 건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찾아오지 말란 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산이나 상비약을 챙기듯이 미리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믿는다는 회개한 경험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체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문이 벌컥 열리듯 밖에서 열리는 종류의 체험이니까 두 손 놓고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니까. 하지만 가장 기막힌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그런 고통을 안겨주고 유유히 빠져나온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사실까지 나의 죄에 곱절 가중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녀의 사랑을 몰랐다는, 발등을 짓찢을 죄까지 말입니다. 건빈 곁을 떠난 기억 속의 영예를 회상합니다. 영예와 자주 간 단골 술집은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지만 청춘에 대해서는 만종과 같습니다. 사랑을 믿던 한 시기가 끝났으며 뒤를 돌아보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35이라는 인생의 한낮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글거리지만 이미 어둠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의 조도는 여기가 최대치입니다. 이보다 더 밝은 날은 내게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연령의 절반을 꼭지점으로 하여 직각 형태라면 그녀의 인생은 앞쪽이 다소 높은 산의 능선처럼 3분의 1 지점에서 봉우리를 이룬 후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형태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멜로디가 있습니다. 20대 후반 무렵 나만큼이나 겁이 많고 감정에 인색했던 영예가 내게 보내온 노래는 매우 낮은 음역에 들리듯 말듯한 작고 희미한 멜로디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와 무관한 영예의 희한한 개성으로 간주했습니다. 29의 봉우리에서 영예는 너무 일찍 철들었고 다가올 어둠에 너무 일찍 눈이 익어버렸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의 어둑한 실내에서 영예가 낯선 여인들을 통해 본 것은 영예의 미래가 그리는 능선이었을까. 3년 전 영예는 이미 오후에 사는 사람의 나른한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예는 지금의 대낮 같은 기다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영예의 작은 노랫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여자의 새된 노래에 혹한 내 기의 어두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사랑을 잊는 것이 모든 것을 잊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영예의 큰 고모님 부부와 나의 질긴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옥상에 옥탑방을 얹은 낡은 3층짜리 건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며 가벼운 실수나 후회거리가 생기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 찬물을 먹었어야 했는데. 헤어지기 전 영예가 내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지? 괜찮네. 물론 기차처럼 긴 술집에 대한 품평이었지만 나는 영예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의 고통이 서서히 무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영예의 괜찮냐는 물음에 괜찮다는 대답을 되풀이하면서 그녀가 자꾸 나의 안부를 묻고 나는 그것에 괜찮다 대답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지? 괜찮아. 그러면서 나는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소소한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차간 모양의 술집 분위기를 내는 이 단골 술집에 혼자 앉아.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라든가. 왜 그랬을까? 그녀의 이름, 그녀가 했던 얘기들, 그녀의 피시굽던 표정, 그녀의 단정한 인중성과 윗입술을 떠올립니다. 영희는 오지 않고 나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엄청난 위로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보잘것없다면 위로도 보잘것없어야 마땅합니다. 그 보잘것없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 시린 진리를 찬물처럼 받아들이면 됐습니다. 우체국은 버스 정거장 맞은편대로 인도와 인도가 만나는 모퉁이에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곳 앞을 지나다가 그 건물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우체국인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와 다른 건 그땐 그 건물이 가장 컸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가장 작은 건물이 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 나 있던 육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체국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정말 육교가 없어졌으면 바라던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육교를 건너가 엄마의 시끄러운 마음을 열자로 요약해 전보를 치곤 했습니다. 우체국의 전보. 창구의 여직원은 내가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단박에 날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왼쪽 뺨으로 여직원의 시선을 받아내면서 소폭끈을 묶고 우표를 붙이는 사람들 사이에 낀 채 전보 문구를 고쳤습니다. 우선 할머니는 어머니로 바꾸었다가 다시 모친으로 고쳤습니다. 최대한 줄이거나 뺄 수 있는 말은 빼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도 지웠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내일 묵호항에서 만나면 차차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우체국 여직원이 날 기억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11살짜리 계집애가 혼자 와서 아이들 위독 급 상경하시오 라는 전보를 쳐달라고 했으니 은연중에 내 얼굴을 흘끔 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11자 글자를 바득바득 10자 가격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오게 됐으니 눈, 코, 입까지 조목조목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신출내기 여직원은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다 유독한 것 같은데 넌 대체 누구니? 마음 같아선 그 여직원 앞에서 고개를 쳐박고 딱 죽고 싶었습니다. 여직원은 무슨 사정인지 말 안 해도 다 알겠다는 듯 고개를 깊게 두어 번 끄덕이더니 산심 쓰듯 하시오를 바람으로 고쳐 열자를 맞춰 주었습니다. 창고 앞에 서 있으면 안쪽에 난 방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머리가 기미까지 벗어진 중년 사내가 앉아 이런저런 장비를 만지작거리면서 전보를 받거나 전보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유독하다는 전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때에 이르게 핀 벚꽃 이파리들이 마당 가득 분분히 날렸소. 로 시작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 엄마는 수줍어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문장들 사이에 숨어있는 여유가 있으면 돈 좀 붙여달라는 부탁에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달이 차고 기울 듯 엄마의 심경도 차고 기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매번 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보를 쳐대는 엄마를 보면 언젠가 봤던 사마귀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다 길 한중앙에 나와 선 사마귀를 자전거 바퀴가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귀는 배 아래쪽이 납작 눌려졌습니다. 어찌어찌 겨우 일어선 사마귀는 성했던 방금 전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위해 나처럼 생긴 앞다리를 들어 울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또 누군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은 아예 일어서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눌려 붙었습니다. 눌려 조금씩 죽어가면서도 사마귀는 서 있을 때처럼 앞다리를 나처럼 세우려 눈에 띌 듯 말 듯 움직였습니다. 그 포즈만이 진정 자신을 사마귀답게 한다는 엄마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속듯이 전달되지 않을 전보를 쳤습니다.